안녕하세요. 2020년 새롭게 문을 연 울산저널 시민방송 밥TV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예비후보자들을 만나보는 릴레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이신 임동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혁신중구 새로운 시작 함께하고 있는 임동호입니다. 네, 혁신중구 새로운 시작 인상 깊은데요. 후보자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이전 저희는 또 후보자님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보는 또 후보자 인생극장 준비해봤습니다. 긴장되시나요? 아니요. 네, 사진 함께 보시죠. 갑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특이할 만한 점이 중구청장 후보에도 나오셨고, 또 이 장교신가요? 학사장교 사진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신 사진에 의미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무렵에 앞전에는 석사장교 제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전두환 노태우 자녀들 때문에 그 제도가 있다가 저 앞전에 없어졌습니다. 아마 8학번까지 있다가 아이고야. 86대 없어지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공계 출신들의 그 진학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게 제도가 좀 도움이 되기도 했었죠. 네네. 없어지면서 대체로 이제 공군 장교로 많이 몰리게 됐고, 저도 이제 대학 4학년 졸업하고 시험을 쳤어 공군 장교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되지만 이 기골도 아주 크시고 참 이렇게 뒤에서 아우라가 펼쳐지는 또 후보님은 또 처음인데요. 그렇다면 중구청장 후보에도 나가셨어요. 네네. 그때 소감이나 뭐 또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은 좀 더불어민주당의 당세가 좀 달라지고 네네. 또 지방선거에도 이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뭐 한나라당이 과거에 울산의 강세 지역이었고, 네. 그다음 이제 울산은 그 제1야당이 민주노동당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뭐 호남당 아니냐, 또는 저게 진보라고 볼 수 있냐, 보수당 아니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좀 샌드위치가 된 상태였고요. 그 제가 아마 2008년도 중국 국회의원 선거 또 지방선거도 저 혼자 출마한 적이 많았는데 뭐 사람이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또 하면 10%도 챙기기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열세 속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네. 성격이 어떠셨나요? 초등학교 때 네. 좀 내성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 예, 저는 제가 몰랐는데 네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통신표를 쭉 모아놨던데 보니까 뒤에 이게 가정통신문에 네네. 행동 발달 사항도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내성적이라는 얘기가 많이 적혀있고. 내성적이다. 네. 요즘 시대로 이렇게 바꿔 생각하면 또 성숙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보다 아마 좀 집안이 가난하고 이래서 그런지 좀 풀이 죽었다고 봐야 되나. 그렇다면 중고등학교는 또 어떠셨나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치맛바람이 들어졌잖아요. 네. 초등학교는 원체 이제 치맛바람이 아이고, 있던 네네네. 시절이었고, 네네.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네. 또 이게 뭐 빈부의 차이도 모르고 서로 간에. 네네. 근데 초등학교는 한 동네 사람이 다 학교로 가니까 네네. 뭐 속속들이 다 아니까 이제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고르고 힘센 모습만 보다 보니까 제가 과거가 궁금해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또 새롭게 발견하는 점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사회적인 약자나 그런 뭐 치맛바람도 나오셨지만 이 굉장히 두루두루 사회를 둘러보시는 그 눈이 어릴 때부터 발달이 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좀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고 네네네네. 좀 새로운 모습 또 타고난 것도 있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그 소풍을 갔는데 네네.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뭐 드린다고 이렇게 그때는 뭐 봉투도 가져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음식 갖다 주는 게 뭐 스승에 대한 도리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그다가 주고 네. 그때 몇 반 1동 이렇게 네네. 같이 준 적이 있어서 다다음 날인가 학교 가서 그 학부모한테 야단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학부모보다 좀 더 잘하려고 했으나 아이들 내가 그 저니만 잘라보려고 하면 다 똑같이 해야지 해서 그냥 모두 다 끊어서 그냥 일동으로 냈죠. 아유 그럼 어릴 때부터 남다르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온 인생도 있으시고 이 올해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한 이유가 있다면 소신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08년도 국회의원 중구에 출마했을 때도 뭐 저 혼자였고요. 네. 또 구청장 후보도 또 저 혼자인 적도 많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거 많이 이제 인식을 해주시고 초기에는 저한테 왜 나오냐 10%도 못 받는 정당에 이랬지만 나오면서 지지세가 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적 포획국가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이나 특히 청년, 노인, 여성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저한테는 많다고 생각했고 그동안 제가 그런 역량들을 닦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구 주민들한테 제 기량을 선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루두루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네 저도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다 잘할 수는 없고. 네 만약 21대 국회의원이 된다면 나 이번에는 이것만은 내가 꼭 할 거야.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핵심적인 뭐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청년 정책이죠. 네, 청년 정책. 우리 아들도 지금 대학 3학년 마치고 군대 간다고 그걸 제가 따라왔는데 지금 청년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들한테도 아빠가 국회의원 되면 뭘 해야 쓰면 좋을 것 같냐 특히 청년들에게 하니까 뭐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그게 바뀌겠나? 한국은 해조선된 지 오래된 거 아니야? 요즘 청년들이 저희 때와는 다르게 뭐 저희 때는 이제 뭐 어떤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직장을 들어가야 했었고 또 직장을 들어가서 일정 생활하다 보면 결혼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런 이제 코스를 거치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와 다르게 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첫째는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가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떠나서 일자리보다 더 소중한 게 자기 개인적 여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거라든지 여가생활 이런 부분이 차지하면서 지금 결혼에 대한 개념은 좀 많이 희박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녀까지 출산하는 해서 이런 힘듦에 대해서 저희는 그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학생 청년들은 그런 걸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느 단순하게 하나만 붙잡고 이걸 이렇게 바꾸자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국가 청년부를 신설해야 된다.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 여성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여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고 또 여성 인권 신장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이름 바뀌어서 다문화 가족까지 다 포함하는 여성가족부가 됐죠. 청년부를 만들어서 청년의 문제가 실제로 뭔지에 대해서 아주 아마 광범위할 거예요. 그 문제들이 지금 이런 현상까지 만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청년 문제를 제대로 발굴해내고 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국가 청년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대통령 보좌관 중에서 이 참모진 수석들이 있는 것이고 또 보좌관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기술 보좌관 이런 거 하듯이 청년 보좌관이 있어서 청년 정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국가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구 지역민들에게도 똑같은 청년적 문제가 공존하고 있잖아요. 중구는 청년 문제가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중구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구 그러면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또 배를 만들죠. 또 북구의 자동차, 또 남구의 숙약단지, 울주구는 어쨌든 도농복합 지역이니까. 근데 중구는 상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중구에 있는 가장 큰 기업이 홈플러스와 동광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세수도 약할 뿐더러 크게 안 거칠 뿐더러 청년들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는데 지금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장현동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지금 중구에 있는 각 혁신 공공기관들에 있는 연구소들
그다음 울산발전연구원에 있는 그 지금 화학시험원부터 해서 관련된 그린카 센터라든지 이런 데 연계해내면 충분히 새로운 부분을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 청년부를 신설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청년들에게는 행복한 일자리를 찾는 꿈이 생길 것만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최명문 논설실장의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한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울산 중구는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되면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험지로 인식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단골 후보로 십자가를 지고 나셨던 우리 후보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극복하셔야 될 좀 험난한 어떤 정치적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무슨 질문인지 좀 가려주시죠. 네. 지난 2018년에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나서지 않는 등의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오사카 총영사나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검찰 공소장 발표가 있었어요. 네네. 예, 믿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있어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그런 세간의 평가도 없지 않거든요. 예, 충분한 해명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청와대 선거 개입 또는 함영 수사는 아주 뭐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송병기 수첩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이고 그 전에 뭐 저한테 이상한 부분은 있었죠. 그러니까 후보가 갑자기 단수 후보가 발표가 되고 또 제가 임기가 남아 있는 시당위원장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복귀가 돼야 되는데 복귀가 안 되고 또 지역위원장 선정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저만 그래 된 게 아니고 저 주변에 다른 지역위원장들 다 배제가 됐기 때문에 좀 의문을 갖는 부분은 있었지만 어디에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송병기 수첩 사건이 제가 전혀 모르던 부분에서 뻥 터졌기 때문에 제가 네 차례 검찰 소환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송병기 수첩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뭐 다만 아까 말씀처럼 이 지금 뭐 공약 개발이라든지 또 하나는 경찰청 황운하 지방청장의 어떤 그 선거 개입 뭐 이런 부분 제가 전혀 잘 모르는 문제들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병도 수석 관련해서 또 윤종석 실장 관련해서 제가 친구고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인데 지금 제가 아마 이 조사대로 이 말들을 하면 제가 피해자가 됐어야죠. 그래서 제가 피해자 된 것은 아니고요. 끝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을 했었고, 그 이제 지금 또 한병도도 사실 이제 등록을 해서 후보자 옷을 입고 이 국회의원이 돼야 될 윤종석 실장도 참 국가의 소중한 인재잖아요. 함께 국회에 입성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데 인류가 되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다. 잘 되길 바란다는 생각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최고위원이 됐을 때,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이 이제 모임을 한번 하자. 쉽게 동아 올라왔는데, 우리는 다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술 한잔 하다 보면, 흔히 친구들끼리도 나오시는 얘기들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치 논평도 하고, 또, 그런 얘기 속에, 야, 다들 자리가 있는데, 너희들 가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냥 뭐, 난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어쨌든 나 최고임직을 수행하는 게 지금에서는 이제 입성해서 해야 될 일인데, 뭐, 당장 자리 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는데, 뭐, 한다면, 야, 나 우리 외교가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일본에 사는 우리 교민들이 많은데,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 방문해서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들, 한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렵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 상가에 가서 세무조사하고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의 땅에서 살면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일본에 있다. 그래서 우리 교민들은 과거 군사 정권에서 이 멀쩡한 사람을 가처로 만들고 또 고문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마음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또 일본에
그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한국 사람을 보는 시각이 그다지 곱지 않기 때문에 우리끼리 단합해서 가야 되는데 이 총영사관이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좀 갑이 아니냐. 그래서 좀 따뜻한 정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교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까 따뜻한 정부의 이미지를 한번 심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럼 지나와서 이제 제 최고의 마칠 무렵이 돼서 뭐 이렇게 굳이 내가 자리 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야, 내가 마칠 때 됐는데 알아봤냐? 뭐 이런 거고 알아봤는데 야 외교부에서 좀 반말이 있는 것 같더라. 이 외교관들도 외교부의 총영사나 대사로 가는 게 자기 꿈인데 그런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갖고 있다. 그래서 뭐 흘러들은 얘기로 꼭 고베 오사카냐? 고베도 있고 뭐 센다이도 있고 뭐 나고야도 있고 혹 삿포로도 있고 그래서 야 그거 내가 그 오사카를 하는 건 교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 뭐 자리 내가 외교관도 아닌데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등록해서 후보이기 때문에 선거에 승리해야 되고 선거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냥 이게 등록식이 아닐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 언제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가서 제 영향도 좀 쌓고 또 이력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발휘가 되면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마를 해야 되겠냐 아니면 내가 자리에 가야 돼 자리 제한이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에는 제가 무슨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근데 공교롭게도 평창 올림픽 할 무렵인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울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시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에서 어쨌든 경선을 내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누가 되든 간에 일치 단합된 모습으로서 손을 들어줘야지 저는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에 제 이제 마지막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내일 이제 기자회견 한다 출마 기자회견 한다면 그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청와대 전화가 왔어. 자리 얘기하길래 제가 마음은 고맙지만 어떤 자리든 내한테 과분한 자리지만 지금 울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한테 지금 내 혼자 좋은 자리 간다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경선을 해서 어쨌든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야 울산민주당이 할 거 아니냐. 하여튼 고맙다. 화이팅 하고 끝냈죠. 네. 그게 다 안 돼. 별거 아닌데 제가. 네. 공직을 거래 조건으로 한 그런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이 아니라는 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어쨌건 그 검찰 공소장의 논리적 모순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네. 공약으로 내세우고 계신 걸 제가 쭉 훑어봤더니 네. 사실 복지와 관련된 건 그렇게 두드러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건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네. 그 포용 경제를 표방하면서 그 소득주도 성장 뭐 등을 내세우고 사실 그 뭐 이런 그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우정 혁신도시가 조성이 완료되면서 연간 한 300억 원대의 세수정대가 이루어지고 중부의 재정 자립도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이제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 시행 여력이 상당히 커진 만큼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구체적인 어떤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복지 예산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너무 이게 늘어난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요. 근데 사실은 G20 이 국가들을 보면 아직 여전히 한국은 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낮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울산 중구는 아까처럼 세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당구나 다른 울주구나 이런 지역보다도 특히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쨌든 중국의 복지 예산은 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복지 예산이 한 40% 네, 정도 되죠. 되죠. 그래서 근데 복지 예산은 그 이제 시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울산 중구는 아까 말씀 상업 중심의 도시였는데 상업과 지금 이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져서 태화강 국가정원 또 그 주변에 담장 허물기도 하고 이제 집밥도 제공하는 네. 민박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시장 경제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중국이 다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유니스트부터 한 줄로 쭉 있지 않습니까? 네. 유니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시험원, 화학연구원, 또 울산 테크노파크, 그린카 기술센터 이런 첨단 산업도시까지 많은 이제 복합기술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과학기술이 확 뒤처지게 된 이유가 사실 군사정권 때는 과학기술이 뒤처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군 출신이지만 군인들 기본적으로 무기를 갖고 늘 고민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끝나고 나면 과학이 막 발달하듯이 아마 군사정권 때는 여러 가지 나쁜 점은 많았지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기 기술자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거는 우리가 그 중진국 수준이고 선진국 수준 가기 위해서는 이제 혁신 기술이 필요한데 첨단 기술이죠.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 때 벤처 기업의 열풍이 일면서 그 제대로 이렇게 딱 낚아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머무르고 있는데 이 주춤거린 이유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예요. 그때는 이 공공기관 또는 연구소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연구라는 것은 실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주 멀리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미래 투자죠. 부분이잖아요. 네. 미래 투자인데 당장 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이 공적인 임무의 기능이 좀 이게 상실되고 민간 기업이 하듯이 LG공사가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받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익을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던 그런 저는 그게 좀 과학기술에 대한 아주 나쁜 접근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을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와 연계해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뭐 드론이라든지 지금 중국이 로켓을 쏘면서 달나라의 뒷표면에 착륙하면서 이게 중국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우주 경쟁 시대를 미소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서로 기술 경쟁을 하는 거죠. 거기 가기 위해 한 노력들에 어마어마한 기술이 융합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 중구에 저는 하고 싶은 게 로봇 산업을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로봇이 이게 센서 기술도 있지만 로봇이야말로 뭐 휴먼 로봇이냐 아니면 이렇게 뭐 공작기 개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로봇도 어마어마한 기술이 융합된 상품이 들어가거든요. 융합 기술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산재하고 있는 아마 중국의 혁신도시 기술과 연계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새로운 산업 메카 울산 중구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공장 하나 없던 우리 중구에 새로운 시대를 좀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학 박사의 면모를 잘 보여주시는 네. 정 제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이야기가 오늘 가득했고요. 저 생각지도 못하게 이 마음을 관통하는 부분까지도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게 정말 저로서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울산 지역 특히 중국 유권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과 그리고 응원받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전달. 네, 또 제가 19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많은 역량을 쌓았습니다. 울산시당 위원장 또 중앙당 사무총장 또 최고위원까지 하면서 어쨌든 많이 배우고 노력해 왔습니다. 울산 중구에는 이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정치적인 생각과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울산은 이제 이 중구에도 아까 혁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산업을 중구만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과거에 했던 노동 집약적 산업도 필요하죠. 그는 이제 그 부분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지만 울산 중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저 같은 사람이 제가 공학 박사 출신이지만 네. 과거의 정치권에서는
공학 박사였다 이러면 조금 다른 게 그렇죠, 네. 법조인 중심의 산물로서 봤는데 네. 어쨌든 제가 정치를 이제 입문해서 실제 최고인 생활도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게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와 이게 맞먹는 개념으로서 네. 문화가 발달된 민족, 과학기술의 선진국가 이것이 양자적 축으로서 인문자연이 함께 돌아가야지 이 제대로 된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작은 나라지만 큰 기술,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울산 중구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제가 파이팅 한번 하시죠. 네, 네, 파이팅 파이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저희가 사법부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많이 보고 있지만 이렇게 공학박사 출신의 또 국회의원이 나오신다면 좀 더 4차 산업을 앞두고 뭔가 좋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도 들고 너무 좋은 토크였습니다. 자, 저희는 이만 많은 시민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서 좋은 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팝TV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까 사실은 그냥 하신 말씀들인데 뭐 새가 듣고 지가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어이없는 일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빨리 뭐 제대로 된 뭐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공학 박사 또 색다른 그 시선인 것 같다고 이거 괜찮을까 로봇 산업 뭐 이렇다면 즉각적으로 진짜 뭐 생계형보다는 오히려 이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산업이 될 것 같거든요. 로봇이 네. 항공기만큼이나 네. 이게 집중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딱 만들면 네. 전 세계가 네. 야 이게 핵심 기술을 갖고 있구나 볼 수가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자동차에 의해서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로봇산업이 발전된다면 모든 시민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그 혹시 휴먼 로봇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이 자리에 또 한번 휴먼 로봇을 한번 앉혀보고 저희가 대담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요. 요즘 보면 정말 이 법과 제도가 있고 그리고 그 규율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새가들은 쥐가 들은 이야기로 사람이 한 일을 판단하고 공소장도 내고 막 이러는 현실을 보면 답답하게 그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어떻게든 이름이 거론되고 하셨는데 사실 사기가 꺾일까봐 저는 걱정이에요. 뭐 별다른 피해는 없으신지? 저는 전혀 없으세요? 저는 검찰 피해자라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처럼 송병기 수첩에는 굉장히 있었던 내용의 기록이에요. 네네. 기록인데 그래서 저도 이래서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됐죠. 그걸 위해서. 제가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기록이 돼 있다고 정확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이제 한도 부분 수첩이 없었고 그 내용은. 네.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했던 얘기들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그렇죠. 그런 얘기밖에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얘기들 가지고 네. 이렇게 기소를 한다는 거는 누구나 짜맞추기다 생각합니다. 그죠. 뭐 짜맞추기 이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 뭐 사실은 의원님 저 피해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게 더 좋아요. 표를 받는 데는 피해 많이 봤습니다 한번 해봐주세요. 지금 하는 거 알죠? 맞아요. 피해 많이 본 거 맞아요. 나 문자로 샀어. 아니요 제가 들은 거고 또 저희 이렇게 너무 단호하시고 그리고 이게 리더의 입장에 계시다 보니까 항상 이게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건 봤는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남자로서는 좀 드물게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진짜 어린 계층 청년부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요. 네, 정말 저희 아드님을 키워내듯이 저희 중구에 계시는 특히 유권자 청년부들을 위해서 많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섞여 살면 네네네. 상황과 상황 속에 뭐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 다르니까 네. 이해하지만 인문계적 사고와 자연계적 사고는 달라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자연계 출신으로서 정치에 들어와서 한 20년 지금 이렇게 네. 했는데 굉장히 이해하는 측면도 어려웠지만 근데 저는 앞으로 이공계나 자연계에 있는 부분들도 사실 인문계 쪽 사람보다 자연계가 많거든요. 요즘은 6대 4의 비율로 고등학교 보면 한 60%가 자연계고 40% 인문계인데 조금씩 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실용 중심으로 가려면 이공계 출신들도 많이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네. 그것도 이렇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의 무슨 분과위라도 어떻게 이쪽 분야는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뭐 인문계 장기를 떠나서요. 이제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 화이팅. 맞아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